켄 피셔는 시장 참가자들이 공통적으로 믿고 있는 투자 격언이나 시장 지표들이 대부분 근거가 부족하거나 완전히 틀렸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이러한 잘못된 믿음들을 투자 미신이라고 명명하고 데이터와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이들을 조목조목 반박합니다. 그의 역발상 투자법은 단순히 다른 사람과 반대로 투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장의 집단적 오해와 편견을 찾아내고 이를 바탕으로 투자 기회를 발굴하는 체계적 접근법입니다. 그는 10월 효과, 소형주 효과, PER의 절대성 등 널리 믿어지는 시장 이론들의 허점을 파헤치면 진정한 투자 수익은 남들이 틀렸을 때 나온다고 강조합니다. 이 작품은 켄 피셔가 수십 년간 연구하고 실증한 역발상 투자 전략을 종합한 역작입니다. 그는 시장의 대표적인 미신들을 하나씩 해부하고 왜 대중이 잘못 생각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오해를 어떻게 투자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켄 피셔의 역발상 투자 여정은 1970년대 후반 그가 아버지의 투자 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월스트리트는 수많은 확실한 투자 법칙들로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10월은 주식시장에 나쁘다, 소형주가 대형주보다 수익률이 높다, 높은 PER은 위험하다 같은 격언들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진리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젊은 켄 피셔는 이런 통념들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남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믿지 말고 직접 확인해보라는 교훈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각종 투자 격언들을 실제 데이터로 검증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조사한 것은 10월 효과였습니다. 1929년 대공황과 1987년 블랙먼데이가 모두 10월에 발생했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10월을 검은 달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켄 피셔가 1871년부터의 장기 데이터를 분석해본 결과 10월의 평균 수익률이 다른 달들보다 특별히 나쁘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오히려 통계적으로 보면 10월은 평균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한 달이었습니다. 단지 몇 번의 극단적인 사건들이 사람들의 기억에 강하게 남아서 잘못된 인식을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켄 피셔가 발견한 첫 번째 투자 미신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조사한 것은 소형주 프리미엄이었습니다. 학계에서는 소형주가 대형주보다 높은 수익률을 제공한다는 연구 결과가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켄 피셔가 더 긴 기간과 다양한 시장 상황을 분석해본 결과 이 효과는 특정 기간에 국한된 현상이며 일관성이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효과가 알려진 후에는 오히려 역전되는 경향을 보였다는 점이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소형주에 몰리면서 소형주가 과대평가되고 상대적으로 소외받은 대형주가 더 좋은 수익률을 기록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발견들을 통해 켄 피셔는 중요한 통찰을 얻었습니다. 시장에서 널리 믿어지는 상식들의 상당 부분이 잘못되었거나 부분적인 진실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잘못된 믿음들이 시장 참가자들의 행동을 왜곡시켜서 투자 기회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켄 피셔가 가장 강력하게 도전한 투자 미신 중 하나는 PER, 즉 주가 수익 비율 절대주의였습니다. 당시 월스트리트에서는 PER이 낮으면 싸고 PER이 높으면 비싸다는 단순한 공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특히 PER이 15를 넘으면 위험한 주식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켄 피셔는 이러한 PER 중심적 사고가 심각한 오류를 범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높은 PER 주식들의 수익률이 낮은 PER 주식들보다 더 좋은 경우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기존의 가치 투자 이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과였습니다. 켄 피셔는 이 현상을 더 깊이 분석한 결과 PER은 단독으로 사용될 때 의미가 제한적이며 다른 변수들과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특히 그는 PSR, 즉 주가 매출 비율이 PER보다 더 신뢰할 만한 지표라고 주장했습니다. 매출은 이익보다 조작하기 어렵고 성장 기업의 가치를 더 정확히 반영한다는 것이 그의 논리였습니다. 1983년 그는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습니다. 당시 위험하다고 여겨졌던 높은 PER 성장주들을 중심으로 투자한 것입니다. 많은 동료들이 그의 전략을 비판했지만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3년간 그의 포트폴리오는 시장을 30% 이상 앞섰습니다. 이 성공을 통해 켄 피셔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시장의 통념에 의문을 품고 독립적으로 사고하는 것이 투자 성공의 열쇠라는 것입니다. 그는 PER의 한계를 설명하면서 몇 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1960년대 IBM은 PER이 30에서 40에 달했지만 연평균 20%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같은 시기 많은 저PER 주식들이 부진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이는 시장이 성장 잠재력을 정확히 평가하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높은 PER은 투자자들의 높은 기대를 반영하는 것이고, 그 기대가 현실화될 때의 주가는 더욱 상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켄 피셔가 두 번째로 집중 공격한 투자 미신은 시장 타이밍이었습니다. 당시 많은 투자자들과 심지어 전문가들조차 정확한 시장 타이밍이 투자 성공의 핵심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저점에서 사서 고점에서 팔라, 시장의 방향을 예측하라는 조언들이 넘쳐났습니다. 하지만 켄 피셔는 자신의 연구를 통해 시장 타이밍이 거의 불가능하며 오히려 투자 수익률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그는 1926년부터 1985년까지 60년간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놀라운 결과를 발견했습니다. 만약 투자자가 이 60년간 매년 가장 좋은 한 달을 놓쳤다면 연평균 수익률이 10.3%에서 8.3%로 2%포인트나 하락했습니다. 만약 가장 좋은 두 달을 놓쳤다면 수익률은 6.5%까지 떨어졌습니다. 반대로 가장 나쁜 한 달을 피했다고 해서 수익률이 크게 개선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는 시장의 수익률이 극소수의 특별한 날들에 집중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런 특별한 날들이 언제 올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시장 타이밍을 시도하는 것은 오히려 이런 기회들을 놓칠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켄 피셔는 1987년 블랙먼데이를 예로 들었습니다. 10월 19일 하루 만에 다우지수가 22.6% 폭락한 이 사건 이후 많은 투자자들이 공포에 빠져 주식을 매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직후부터 시장은 강력하게 반등했고 연말까지는 폭락 이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만약 투자자가 폭락 직후 매도했다가 확신이 설 때까지 기다렸다면 가장 큰 반등 구간을 놓쳤을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투자자들이 이런 실수를 범했고 결국 손해를 보았습니다. 켄 피셔는 이런 분석을 바탕으로 바이 앤 홀드 전략을 강력히 옹호했습니다. 시장 타이밍을 시도하는 대신 좋은 기업의 주식을 사서 장기간 보유하는 것이 훨씬 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또한 시장 타이밍의 심리적 함정을 지적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락장에서는 더 떨어질 것을 두려워하고 상승장에서는 더 오를 것을 기대합니다. 결국 고점에서 사고 저점에서 파는 전형적인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켄 피셔가 세 번째로 도전한 것은 고배당주 신화였습니다. 전통적으로 월스트리트에서는 배당 수익률이 높은 주식이 안전하고 좋은 투자라고 여겨졌습니다. 특히 보수적인 투자자들은 배당을 통한 안정적인 수입을 추구했습니다. 하지만 켄 피셔는 이러한 통념에 강력히 반박했습니다. 그는 1925년부터 1984년까지 60년간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고배당주들의 총수익률이 저배당주들보다 낮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무배당주들의 수익률이 가장 높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는 기존의 투자 상식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과였습니다. 켄 피셔는 이 현상을 경제 이론으로 설명했습니다. 배당을 지급하는 것은 세금 효율성 측면에서 불리합니다. 배당 소득에는 즉시 세금이 부과되지만 자본이득에는 실현하기 전까지 세금이 유예됩니다. 또한 배당을 지급한다는 것은 회사가 그 자금을 더 유리한 투자처에 사용할 기회가 없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성장성이 높은 기업들은 보통 수익을 배당으로 지급하는 대신 연구개발이나 사업 확장에 재투자합니다. 이런 기업들의 주가 상승률이 배당을 주는 성숙한 기업들보다 높은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켄 피셔는 1980년대 초반 이런 관점을 바탕으로 무배당 성장주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경고했지만 결과는 그의 예상대로였습니다. 5년간 이 포트폴리오는 고배당주 포트폴리오를 50% 이상 앞섰습니다. 하지만 그는 배당주가 절대적으로 나쁘다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배당 수익률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투자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또한 배당 안전성에 대한 착각도 지적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배당을 받으면 원금 손실이 없을 것이라고 착각하지만 주가가 하락하면 배당 소득을 훨씬 웃도는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켄 피셔가 네 번째로 공격한 투자 미신은 금리 상승은 주식에 나쁘다는 통념이었습니다. 월스트리트에서는 연준의 금리 인상이 발표될 때마다 주식시장이 하락하고 금리 인하가 발표되면 상승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켄 피셔의 연구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1955년부터 1984년까지 30년간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금리와 주가 사이에 일관된 역상관관계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금리 상승 초기에는 주식이 하락하는 경우가 많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상승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반대로 금리 하락 초기에는 주식이 상승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부진한 성과를 보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켄 피셔는 이를 경제 사이클 이론으로 설명했습니다. 금리 상승은 보통 경제가 과열되고 인플레이션이 높아질 때 일어납니다. 초기에는 금리 상승이 부담으로 작용하지만 이는 경제가 건강하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 기업들의 실적 개선이 금리 부담을 상쇄하고도 남습니다. 반대로 금리 하락은 보통 경제가 침체되고 있을 때 일어납니다. 초기에는 유동성 공급이 주식시장에 도움이 되지만 근본적인 경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주식시장도 어려워집니다. 1979년에서 1982년의 볼커 쇼크가 좋은 예였습니다. 당시 연준 의장 폴 볼커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를 20% 이상으로 올렸습니다. 초기에는 주식시장이 큰 충격을 받았지만 1982년 8월부터 시작된 강세장은 1980년대 내내 지속되었습니다. 그의 전략은 적중했습니다. 금리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본질을 보았기 때문에 가능한 성과였습니다. 켄 피셔가 다섯 번째로 도전한 것은 기술적 분석이었습니다. 당시 월스트리트에서는 차트 패턴, 이동평균선, 각종 기술적 지표들이 시장 방향을 예측할 수 있다고 널리 믿어졌습니다. 심지어 일부 투자자들은 펀더멘털 분석보다 기술적 분석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켄 피셔는 기술적 분석의 효과에 대해 깊은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는 1960년부터 1983년까지의 데이터를 사용해 가장 인기 있는 기술적 지표들의 예측력을 검증했습니다. 결과는 실망스러웠습니다. 대부분의 기술적 지표들이 무작위 예측보다 나은 성과를 보이지 못했습니다. 켄 피셔는 이를 자기 실현적 예언의 역설로 설명했습니다. 어떤 기술적 신호가 널리 알려지면 많은 사람들이 그 신호에 따라 행동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 그 신호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됩니다. 켄 피셔는 1981년 이런 관점을 검증하기 위한 실험을 했습니다. 2년 후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펀더멘털 분석 포트폴리오는 연평균 18%의 수익률을 기록한 반면 기술적 분석 포트폴리오는 12%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켄 피셔는 기술적 분석을 완전히 무시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주된 투자 도구가 아닌 보조 도구로만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켄 피셔가 여섯 번째로 공격한 투자 미신은 전문가 예측의 신뢰성이었습니다. 당시 투자자들은 유명한 애널리스트나 전략가들의 시장 전망을 금과업조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켄 피셔는 이들 전문가들의 예측 정확도를 체계적으로 추적 조사했습니다. 1975년부터 1984년까지 10년간 주요 증권회사 애널리스트들과 시장 전략가들의 예측을 수집하고 실제 결과와 비교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의 예측 정확도는 동전 던지기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유명한 전문가일수록 예측 정확도가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켄 피셔는 이를 미디어 노출 역설로 설명했습니다. 미디어에 자주 출연하는 전문가들은 관심을 끌기 위해 극단적인 예측을 하는 경우가 많고 이는 정확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됩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군중 심리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들이 비슷한 예측을 내놓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켄 피셔는 1982년의 사례를 들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월스트리트 전문가들은 높은 금리와 경기 침체를 이유로 주식시장에 대해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해 8월부터 역사상 가장 강력한 상승장 중 하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분석을 바탕으로 켄 피셔는 전문가 합의 역발상 지표를 개발했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이 한쪽으로 크게 치우칠 때는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베팅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전략이었습니다. 1983년 그는 이런 전략을 실제로 적용해 봤습니다. 이 역발상 포트폴리오는 2년간 시장을 25% 이상 앞섰습니다. 켄 피셔가 7번째로 도전한 것은 경제지표 만능주의였습니다. 당시 투자자들은 GDP, 실업률, 소비자 물가지수 등 각종 경제 지표를 바탕으로 시장 방향을 예측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켄 피셔의 연구는 이런 통념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는 1950년부터 1984년까지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경제지표와 주식시장 사이의 관계가 생각보다 복잡하고 때로는 역직관적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발견은 경기 침체 시작 시점과 주식시장 바닥의 타이밍이 크게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주식시장은 경기 침체가 공식적으로 선언되기 6에서 9개월 전에 이미 바닥을 치고 반등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주식시장이 경제지표보다 선행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제지표는 과거의 상황을 반영하는 후행지표인 반면 주식시장은 미래를 내다보는 선행지표의 성격이 강합니다. 켄 피셔는 이런 분석을 바탕으로 경제지표 역발상 전략을 제안했습니다. 경제지표가 극도로 나쁠 때는 주식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경제지표가 극도로 좋을 때는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는 특히 실업률에 주목했습니다. 실업률이 8% 이상으로 치솟을 때는 보통 주식시장의 바닥이 가까웠고 실업률이 4% 이하로 내려갈 때는 주식시장이 과열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켄 피셔가 8번째로 도전한 것은 국제 분산 투자의 절대적 우월성이었습니다. 1980년대 들어 해외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많은 전문가들이 국제 분산 투자를 만병통치약처럼 권장했습니다. 하지만 켄 피셔는 국제 분산 투자의 효과가 과대평가되고 있다고 봤습니다. 그는 1970년부터 1984년까지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미국 주식만으로도 충분한 분산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해외 투자의 추가적인 혜택은 제한적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특히 그는 환율 위험이 국제 분산 투자의 효과를 크게 상쇄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국제 분산 투자를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 효과가 과대평가되고 있으며 추가적인 복잡성과 비용을 고려하면 모든 투자자에게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켄 피셔가 9번째로 도전한 것은 해리 마코위치의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이었습니다. 이 이론은 위험과 수익률의 상관관계를 수학적으로 분석하여 효율적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방법을 제시했고 학계와 업계에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켄 피셔는 이론과 실제 사이에 큰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그는 베타라는 개념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베타는 개별 주식이 시장 전체와 얼마나 동조하여 움직이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위험 측정의 핵심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켄 피셔는 베타가 진정한 위험을 제대로 측정하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진정한 위험은 베타로 측정할 수 없는 기업 고유의 요인들에서 나온다고 강조했습니다. 켄 피셔가 10번째로 도전한 것은 유진 파마의 효율적 시장 가설이었습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시장은 모든 정보를 즉시 주가에 반영하므로 개별 투자자가 시장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켄 피셔는 자신의 실제 투자 성과가 이 이론을 반박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지속적으로 시장을 앞서는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었고 이는 시장이 완전히 효율적이지 않다는 증거라고 봤습니다. 그는 시장의 효율성은 역설적으로 비효율성을 찾으려는 투자자들의 노력에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켄 피셔는 또한 시장 참가자들의 심리적 편향과 비합리적 행동이 지속적인 비효율성을 만들어낸다고 주장했습니다. 켄 피셔는 지금까지의 분석을 바탕으로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역발상 투자 전략을 체계화했습니다. 그는 이를 3단계 역발상 프로세스라고 명명했습니다. 1단계는 통념 파악하기입니다. 시장에서 널리 믿어지는 통념들을 찾아내는 단계입니다. 2단계는 통념 검증하기입니다. 이런 통념들이 실제로 맞는지 데이터로 검증합니다. 3단계는 역발상 전략 실행하기입니다. 검증 결과 틀린 것으로 판명된 통념들의 반대편에 베팅합니다. 이런 전략의 결과로 그의 포트폴리오는 1985년에서 1987년 3년간 연평균 25%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켄 피셔는 역발상 투자가 성공하는 이유를 투자자들의 심리적 편향에서 찾았습니다. 그가 특히 주목한 것은 확증 편향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기존 믿음을 뒷받침하는 정보는 쉽게 받아들이지만 반대되는 정보는 무시하거나 왜곡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편향은 군집 본능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을 불편해하므로 설령 틀렸더라도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켄 피셔는 성공적인 역발상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심리적 편향들을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켄 피셔는 역발상 투자가 높은 수익률을 가져다 줄 수 있지만 동시에 높은 위험도 수반한다고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위험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켈리 기준을 변형한 포지션 사이징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확신도가 높은 역발상 베팅에도 전체 포트폴리오의 10%를 초과하지 않고 일반적인 역발상 포지션은 5% 이하로 제한하며 각 포지션에 대해 명확한 손절 기준을 설정하는 등의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켄 피셔는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역발상 투자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기본적인 심리 특성은 쉽게 바뀌지 않으므로 역발상 투자 기회는 계속 존재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정보기술의 발전과 시장, 참가자들의 수준 향상으로 인해 기회가 줄어들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독자들에게 당부의 말을 전했습니다. 역발상 투자는 쉬운 길이 아닙니다. 때로는 외롭고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하며 단기적으로는 틀린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리는 대부분 소수에 의해 발견됩니다. 용기와 인내를 가지고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켄 피셔의 역발상 투자법은 기존 투자업계의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도전을 제기했습니다. 그의 접근법은 단순히 반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시장의 오해를 찾아내고 이를 투자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핵심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군중을 따르지 말고 스스로 생각하라. 통념을 의심하고 데이터로 검증하라. 그리고 용기를 가지고 다른 길을 걸어가라. 이는 투자뿐만 아니라 인생 전반에 적용될 수 있는 지혜이기도 합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투자 정보이며 전문적인 투자기관이나 투자자의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투자에 문제가 있을 경우 반드시 전문 투자기관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제공된 정보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